밤하늘에 붉게 빛나는 저 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바로 화성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저 붉은 행성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외계인이 살까? 물이 있을까? 언젠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상상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탐사선이 화성을 누비고 로봇이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후면 인간이 그곳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화성은 더 이상 먼 행성이 아닙니다.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붉은 행성으로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독 붉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지구에서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태양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붉은 빛을 전쟁의 신 마르스와 연결지었고, 그리스인들은 아레스라 불렀습니다. 피를 연상시키는 색깔 때문이었죠. 하지만 화성이 빨간 이유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녹슬어버린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화성 표면은 산화철, 즉 녹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구에서 철이 물과 산소를 만나 녹쓰는 것처럼 화성도 수십억 년 전 산소와 물이 풍부했던 시절,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두께 약 100m에 달하는 먼지층이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고, 이 먼지 입자 하나하나가 녹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붉은 먼지가 대기 중으로 퍼지면서 하늘마저 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지구의 푸른 하늘과는 정반대죠. 화성의 크기는 지구 지름의 절반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6,779km로 지구가 12,742km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중력도 지구의 38% 수준이라 만약 지구에서 60kg이라면 화성에서는 고작 23kg 정도로 느껴집니다. 가벼운 몸으로 훨씬 높이 뛸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근육도 빠르게 약해질 것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정확히 24시간 37분입니다. 하지만 1년은 지구의 거의 2배인 687일이나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공전 궤도가 길기 때문입니다. 계절도 존재하지만 지구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적도 지역 한낮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영하 73도까지 떨어집니다. 극지방은 겨울철 영하 125도까지 내려가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어 드라이아이스 눈이 내립니다. 화성 대기는 지구의 1%도 안 되는 얇은 층입니다.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는 0.13%에 불과합니다. 숨 쉴 수 없는 환경이죠. 대기가 얇다 보니 운석이 떨어질 때 불타지 않고 그대로 지표면에 충돌합니다. 지구라면 대기권에서 타버렸을 운석들이 화성 표면에는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화성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형은 올림푸스 화산입니다. 높이가 무려 21,287m로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2배 반이나 높습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화산이죠. 폭도 600km에 달해 한국 전체를 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이 화산이 마지막으로 분출한 시기는 약 2,500만 년 전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지형은 메리너 협곡입니다. 길이 4,000km, 깊이 7km에 달하는 이 협곡은 미국 그랜드 캐니언의 10배가 넘습니다. 지각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상처는 화성이 한때 지질학적으로 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수십억 년 전 화성은 살아 움직이는 행성이었습니다. 화성에는 두 개의 작은 위성이 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입니다. 포보스는 지름 22km로 화성에서 불과 6,000km 떨어져 있어 7시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너무 가까워서 조성력에 의해 조금씩 화성으로 끌려가고 있고 약 5천만 년 후에는 화성과 충돌하거나 산산조각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모스는 더 작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30시간마다 공전합니다. 두 위성 모두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으로
아마도 소행성대에서 포획된 소행성일 것입니다. 화성은 죽은 행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이곳에 한때 물이 흘렀다고 말이죠. 증거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화성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강줄기 흔적들이 보입니다. 말라버린 하천, 삼각주, 심지어 호수가 있던 자리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사의 탐사선들이 보내온 사진 속 화성은 마치 오래전 물이 마른 지구의 사막 같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게일 크레이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착륙한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이곳에서 둥근 자갈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름 2cm에서 4cm 정도 되는 이 자갈들은 물에 깎여 매끄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죠. 물이 최소 수천 년 이상 흘렀어야만 이런 자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또한 점토 광물도 발견했습니다. 점토는 물속에서만 형성되는 광물입니다. 화성에 한때 호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화성 북반구에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약 37억 년 전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면적은 지구 대서양의 절반 정도였고 깊이는 최대 1600m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선으로 추정되는 지형도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화성 표면의 약 19%가 물로 덮여 있었던 셈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던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증발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화성은 자기장이 약해 태양풍이 대기를 조금씩 벗겨냈고 그 과정에서 수증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당량이 지하에 얼음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 극지방에는 거대한 얼음 캡이 존재합니다. 북극 얼음층 두께는 약 3km에 달하고 남극도 비슷합니다. 이 얼음은 대부분 드라이 아이스지만 그 아래 순수한 물 얼음이 숨어 있습니다. 2018년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은 화성 남극 지하 1.5km 깊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폭 20km에 달하는 지하 호수였습니다. 영하 68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얼지 않은 이유는 소금 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염분이 어느 점을 낮춰준 것이죠. 지구의 남극 보스토크 호수처럼 말입니다. 액체물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5억 년 전 호수였던 곳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주요 목표는 단 하나,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탐사선에 장착된 드릴 은 암석 샘플을 채취해 봉인된 튜브에 보관합니다. 현재까지 24개의 샘플이 수집되었고 2030년대 후속 탐사선이 이 샘플들을 회수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만약 이 암석에서 미생물 화석이나 유기물이 발견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화성 대기에서 메테인 가스를 감지했습니다. 농도는 매우 낮지만 계절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농도가 0.7ppb까지 올라갔고 겨울에는 0.24ppb로 떨어졌습니다. 메테인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체입니다. 물론 지질학적 과정으로도 생성될 수 있지만 생명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화성 지하 깊은 곳에 미생물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 토양에서는 과염소산염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지구에서 일부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미생물들은 과염소산염을 먹고 살아갑니다. 화성에도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화성 운석을 분석한 결과 유기탄소 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생명체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 처음 탐사선을 보낸 것은 1960년대입니다. 하지만 초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련이 1960년 발사한 마르스니크 1호는 발사 직후 폭발했고 이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4년 마리너 3호는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지 않아 교신이 끊겼습니다. 화성은 마치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화성에 악마가 산다는 농담까지 돌았습니다. 첫 성공은 1965년 마리너 4호가 이뤄냈습니다. 화성 상공 9,846km를 통과하며 22장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해상도는 형편없었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화성 표면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화성은 운석 구덩이로 뒤덮인 황량한 세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운하와 문명이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짜 도약은 1976년 바이킹 1호와 2호가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탐사선들이었습니다. 바이킹 1호는 6년 3개월 동안 작동하며 5만 7천 장이 넘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해 생명체 존재 여부를 실험했지만 명확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탐사선들은 화성의 날씨, 지질, 대기를 분석하며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1997년에는 소저너라는 작은 로버가 등장했습니다. 무게 10.6kg의 이 꼬마 로봇은 화성 표면을 83일 동안 돌아다니며 55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록 12m밖에 이동하지 못했지만 바퀴 달린 탐사 로봇이 다른 행성에서 움직인 첫 사례였습니다. 소저너의 성공은 이후 더 크고 정교한 로버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4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2대의 쌍둥이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90일 임무로 설계되었지만 둘 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스피릿은 6년 동안 작동했고 오퍼튜니티는 무려 15년이나 버텼습니다. 오퍼튜니티는 45km를 주행하며 다른 행성 이동 거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 거대한 모래폭풍의 태양전지판이 덮이면서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작은 로봇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2012년 도착한 큐리오시티는 자동차 크기의 거대한 로버였습니다. 무게만 899kg에 달했습니다. 핵전지를 사용해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았고 레이저로 암석을 증발시켜 성분을 분석하는 최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30km 이상을 이동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탐사 중입니다. 큐리오시티가 찍은 셀카 사진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하면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 로버는 특별한 동반자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인저뉴어티 화성 헬리콥터입니다. 무게 1.8kg의 이 작은 헬기는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 대기에서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대기는 지구의 1% 수준이라 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저뉴어티는 분당 2,400회전하는 날개로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5회 비행 계획이었지만 72회나 비행하며 14.2km를 날아다녔습니다. 2024년 1월 착륙 중 날개가 손상되며 임무를 마쳤지만 이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 화성 궤도에는 여러 탐사선들이 돌고 있습니다. 나사의 메이븐,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 인도의 망갈리안, 아랍에미리트의 호프 등입니다. 중국도 2021년 주릉 로버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며 화성 탐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화성은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우주 탐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 유인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화성까지 인간을 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더 야심차입니다. 스타쉽 로켓으로 2029년까지 화성에 유인 착륙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불과 60년 전만 해도 달 착륙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화성에 인간이 발을 딛는 순간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착륙하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화성은 인간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우선 공기부터 마실 수 없습니다. 산소는 0.1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우주복 없이 화성 표면에 나가면 15초 안에 의식을 잃고 2분 내로 사망합니다. 기압이 지구의 0.6% 수준이라
혈액이 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온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적도 지역 한낮에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지만 해가 지면 순식간에 영하 73도로 떨어집니다. 하루 사이 온도 차이가 거의 100도에 달합니다. 극지방 겨울에는 영하 125도까지 내려가니 일반적인 방한복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면 몇 시간 안에 얼어 죽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방사선입니다.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어 우주 방사선과 태양 입자가 그대로 쏟아집니다. 지구에서는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가 방사선을 막아주지만 화성에는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화성 표면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약 250mSib입니다. 지구에서는 연간 3mS 정도 받으니 80배가 넘습니다. 1년만 화성에 있어도 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장기 거주는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답은 지하 기지입니다. 지표면 아래 몇 미터만 들어가도 방사선이 크게 차단됩니다. 용암 동굴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화성에는 거대한 용암 동굴들이 존재하는데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적인 방사선 차폐막이자 온도 변화도 적은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이런 동굴을 개조해 거주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식량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계속 보급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화성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행히 화성 토양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과염소산염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사는 이미 화성 토양을 시뮬레이션한 흙에서 감자, 토마토, 상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마션처럼 실제로 감자를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밀폐된 온실에서 인공 조명과 함께 키워야 하지만 말이죠. 물 확보는 생존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화성 지하에는 얼음이 풍부합니다. 적도 근처 지하 1m만 파도 얼음층이 나옵니다. 이 얼음을 녹여 식수로 사용하고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소는 숨 쉬는 데 쓰고 수소는 로켓 연료가 됩니다.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목시 장치는 이미 화성 대기에서 산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시간당 10g 정도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테라포밍이라는 더 큰 꿈도 있습니다. 화성 전체를 지구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극지방 얼음을 녹여대기를 두껍게 만들고 온실 효과로 기온을 올리면 됩니다. 핵폭탄을 터뜨려 얼음을 증발시키자는 과격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서 유명해진 방법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성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로는 충분한 온실 효과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테라포밍은 수백 년 이상 걸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그토록 화성에 집착할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구는 언젠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등 문명을 끝낼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화성에 두 번째 문명을 건설한다면 인류는 보험을 하나 더 가지게 됩니다. 한 행성에 모든 걸 거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또한 화성 개척은 엄청난 기술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달 탐사가 반도체, 통신, 소재 기술을 발전시킨 것처럼 화성 탐사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닫힌 생태계 기술, 방사선 차폐 기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시스템 등은 지구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지구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수십 대의 탐사선이 이미 그곳에 있고 인간이 걸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중 일부는 화성에서 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붉은 행성 위에 인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